엄마, 내일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엄마는 원래 애들 잘 보시잖아요. 애들도 할머니가 제일 편하대요. 이런 말 들으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꼭 눌린 것처럼 답답해진 적 있으신가요? 싫다고 말하면 괜히 야박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거절하면 멀어질까봐 웃으면서 고개부터 끄덕이게 되셨죠. 하지만 이게 당신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이 모자라서도 사랑이 지나쳐서도 아닙니다. 그 나이까지 가족을 챙기고 관계를 지켜왔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안고 살아왔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참 묘한데요. 늘 먼저 나서는 사람은 점점 당연해지고 늘 받아주는 사람은 점점 가볍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가끔 거절하는 사람은 한 번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착한 것과 귀하게 여겨지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덜 감당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럼 왜 착한 사람이 손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베풀수록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오전 영숙 씨는 오랜 친구 정혜와 병원에 갔습니다. 정혜가 무릎 치료를 받는데 혼자 가기 힘들다고 해서였죠. 사실 영숙 씨도 그날 치과 예약이 있었지만 미뤘습니다. 영수가 고맙다. 너 아니면 어쩔 뻔했어.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정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고 어느 날 영숙 씨가 다음 주는 손주 봐야 해서 못 갈 것 같아라고 말했더니 정혜가 말했습니다. 에이, 손주야, 다음에도 볼 수 있잖아. 너 아니면 나 누구 믿고 가니? 고맙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당연히 너는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투만 남았습니다. 그때 영숙 씨는 알았습니다. 자꾸 해주다 보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만 남는다는 거요. 내가 한 번 도와준 게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의무를 못 지키면 오히려 내가 미안해지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당연해진 건 절대로 다시는 고마운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찻잔에 설탕을 넣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한 숟갈은 달콤하지만 10숟갈을 넣으면 입맛이 둔해져서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아서 당신이 10번을 도와주면 11번째는 도와주는 게 당연해지죠. 그런데 11번째 날 당신이 못 도와준다고 해보세요. 고마워하던 사람이 서운해하고 이해하던 사람이 섭섭해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원래 잘 도와주더니. 당신이 베푼 10번은 기억 못하고 못 도와준 한 번만 기억하게 됩니다. 귀한 것은 자주 주지 않으니까 귀한 거고 늘 주는 건 공짜처럼 느껴지는 법이죠.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줘도 매번 해주면 그 마음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착하기만 한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착하게 사셨으니 이제는 당신의 선함이 귀하게 쓰일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베풀수록 당연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세어보세요. 미안한데 물 좀 줄래? 미안하지만 이것 좀 치워줄래?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식당에 가서도 그렇죠. 자기 돈 내고 먹으면서 미안한데요. 물 좀 주세요라고 하고 버스에서 자리 양보받아도 미안하다고 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당신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말 속에는 제가 폐를 끼쳐서요. 제 존재가 불편하게 해서요라는 뜻이 숨어 있어서 그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폐로 만드는 거죠. 철수 씨는 평생 미안하다고 살았는데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미안한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겉으론 에이, 뭐가 미안해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말은 안 들어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미안하다고 시작한 말은 무게가 없지만 반대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살아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을 망치죠. 미안하다는 말도 똑같아서 정말 잘못했을 때 한 번 하면 무게가 실리지만 하루에 10번, 20번 하면 그냥 입버릇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할 때 정말 잘못한 건 몇 번이나 되나요? 대부분은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제발 저를 싫어하지 마세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더 가볍게 취급받는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을 존중하지만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남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미안하다는 말 없이도 충분히 공손하고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부탁은 부탁이지 사과가 아니니까요. 당신이 부탁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걸 요청하는 거고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평생 미안하다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당당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해보시면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은 사과할 일이 없고 당신의 존재는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풀수록 당연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니오를 모르면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순희 씨와 경자 씨라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아파트 단지에서 유명했는데 같은 시기에 손자를 키우게 되었거든요. 순희 씨는 며느리가 부탁하면 항상 응, 그러지 뭐, 그래, 알았어라며 들어줘서 일주일에 5번, 6번도 봐줬습니다. 반면 경자 씨는 아이고, 오늘은 어렵네. 약속이 있어서라며 가끔 거절을 했죠. 1년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순희 씨 며느리는 어머니가 갑자기 안 봐주시니까 너무 불편해요라고 했지만 경자 씨 며느리는 어머니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큰 도움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손자를 봐줬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사실 거절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이러다 혼자 남는 건 아닐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무섭게 느껴져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번만 들어주자, 나 하나쯤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관계는 거절을 견뎌냅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봤을 뿐이고 문을 닫아도 노크하는 사람이 진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낡은 빗자루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쓰는 빗자루는 구석에 아무렇게나 세워두지만 가끔 쓰는 좋은 도구는 소중하게 보관하고 쓸 때마다 고맙게 여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죠. 항상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함부로 취급받지만 가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거절해 보셨나요? 한 달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아니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 당신도 당신의 삶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도움을 귀하게 만들어주죠.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평생 다 들어주며 살았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말하기가 무섭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부탁부터 한 번만 미안한데 오늘은 힘들 것 같아라고 말해보시면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겠지만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도 알아듣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와줄 때 그 고마움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당신의 예스가 귀해지려면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거절당할 만큼 약한 관계는 처음부터 지킬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요, 때론 침묵이 답입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100마디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 한 카페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는 왜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만 하세요? 제 친정 엄마는 안 그러시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순간 말을 멈추고 찻잔을 천천히 들어 마셨죠. 3초가 지나자 며느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5초가 지나자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며느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괜찮아라고 딱 그 한마디만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무거웠죠.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는 자꾸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시키려 하는데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힘이 빠져서 상대방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급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여유 있어 보입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만 계속 말로 채우려고 하죠. 물론 침묵이 어렵고 뭔가 말해야 할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지만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대꾸했겠지만 이제는 말없이 그 사람을 3초만 바라보세요. 그 3초가 긴 말보다 강력해서 상대방이 불안해지고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하다가 스스로 내가 너무했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반성하죠. 침묵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라서 말을 많이 하면 상처받을 곳이 많아지지만 침묵하면 상처받을 곳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대꾸하지 말고 3초만 기다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세요. 침묵도 당신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절과 침묵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항상 먼저 전화 거는 사람은 아닌가요? 핸드폰 통화 목록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당신이 요즘 어떻게 지내? 애들은 잘 있어? 밥은 먹었니? 라고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명순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지? 라고 물으면 아들은 네, 엄마. 잘 지내요라고 짧게 대답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명순 씨가 일부러 전화를 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왔습니다. 명순 씨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내가 연락 안 하니까 얘도 안 하네라고 섭섭해했죠.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엄마가 전화를 안 하시니까 이상해서요라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명순 씨가 알았죠.
아들은 엄마를 걱정했지만 다만 먼저 전화할 생각은 안 했던 겁니다.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시소는 양쪽이 번갈아 올라가고 내려가야 재미있는데 한쪽만 계속 내려가 있으면 그건 놀이가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한쪽은 편하게 위에 떠 있고 내려가 있는 쪽만 무게를 견디죠. 관계도 마찬가지라서 한쪽만 계속 연락하고 신경 쓰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향입니다. 내가 10번 가는데 상대가 한 번도 안 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있나요? 한번 멈춰보세요. 일주일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무섭고 외로울까봐 두렵겠지만 그 일주일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일주일 후에도 연락 오는 사람이 진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일주일 지나도 연락 없는 사람은 당신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프지만 사실이죠.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항상 내가 먼저 찾아가면 상대는 기다릴 필요를 못 느끼죠. 한 번은 내가 가고 한 번은 상대가 오는 게 맞는 거리인데 내가 10번 가는데 상대가 한 번도 안 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가끔은 멈춰보세요. 그래야 누가 진짜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보입니다. 당신의 관심도 귀하고 당신의 전화 한 통도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그게 당신을 귀하게 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요, 거절과 침묵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선을 긋지 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혜자 씨 친구 정순이가 어느 날 혜자야, 미안한데 오늘 병원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차가 고장 나서라고 했습니다. 혜자 씨가 태워다 주자 정순이가 고맙다. 너 아니면 어쩔 뻔했어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혜자 씨도 기분이 좋아서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자야, 오늘도 병원 가는데 라더니 한 달이 지나자 병원뿐 아니라 시장, 은행, 약국까지 혜자야, 지나가는 길에 가됐고 2달이 지나자 전화도 없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자 씨가 오늘은 좀 어려워라고 하자 정순이 얼굴이 굳으면서 에이, 그냥 한 번만. 어차피 지나가는 길인데라고 했고 혜자 씨는 내가 너무 야박한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혜자 씨는 도와주기는 했지만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탁을 들어줄 때 오늘은 도와줄게. 하지만 매번은 어려워라고 말했어야 했죠. 댐을 생각해 보세요. 댐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금은 처음부터 있었고 작은 금이 점점 커져서 결국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관계도 똑같아서 작은 부탁 하나를 무조건 들어주는 순간 작은 금이 생기고 그게 점점 커져서 나중엔 당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한 번만이라고 들은 부탁 중에 정말 한 번만 끝난 게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만은 대부분 그 사람도 모르게 하는 약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번에 들어주면 계속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한 후 결정하세요. 계속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계속은 어려우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나중에 거절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덜 아프니까요. 당신의 선함을 지키는 첫걸음은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경계를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태식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태식 씨 동생이 3년 전에 형님, 애 대학 보내려니 이것저것 해야 돼서 돈이 좀 모자라서요.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태식 씨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동생인데 조카 대학 등록금인데
안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 알았다며 돈을 건넸더니 동생이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꼭 갚을게요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돈이 안 들어와서 태식 씨는 동생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말하지 않았죠. 석 달이 지나자 동생한테서 형님 죄송한데요. 이번엔 차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런데 2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태식 씨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에서 지난번 돈도 안 갚았는데 라는 말이 나오려다 멈췄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래, 알았다였고 또 돈을 줬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생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마치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태식 씨는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났지만 형이 동생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옹졸해 보여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화내면 형제 사이가 틀어지겠지. 형이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며 그렇게 또 참았죠. 어느 날 동생이 SNS에 가족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태식 씨가 여행 다녀왔네? 라고 물으니 네, 애들이 가자고 해서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태식 씨 가슴에 뭔가 터지면서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머리끝까지 열이 확 올랐지만 너 라고 하다가 말이 안 나와서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화내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른은 참아야 한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면 안 된다. 화내면 관계가 나빠진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지만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화나는지 속상한지 모르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형님은 원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야. 언니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죠. 의사들이 말하길 화를 계속 참으면 몸이 기억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떤 분은 대상포진이 생기고 어떤 분은 위험이 생기죠. 몸이 더 이상 참지 마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뭘 해도 화 안 내네라고 생각하면서 더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나중에 태식 씨가 달라졌습니다. 또 동생이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안 된다라고 세 글자만 말했습니다. 동생이 형님이 왜 그러세요? 라고 놀라자 태식 씨가 지난번 돈 먼저 갚아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도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화는 나쁜 게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경계선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적절한 때 화를 내는 것도 지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아무 때나 화내면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이해했고 충분히 착했으니 이제는 화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화는 정당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두려움으로 착하면 자신을 잃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부탁했을 때 안 된다고 말하려다가 입까지 나왔는데 목구멍에서 다시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그때 머릿속에 안 해주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 거절하면 날 싫어하겠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순자 씨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이웃이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가족이 부탁하면 다 들어줬죠. 주변 사람들은 순자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정작 순자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야?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기다렸던 문화센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신청한 거였죠. 입에서 미안한데 내일은 내가 갈 데가 있어서 라는 말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은 그래, 갈게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문화센터에 다음 달부터 갈게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한 게 아니구나. 나는 무서운 거구나. 미움받는 게 무서웠고, 혼자 남는 게 두려웠고,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착한 척을 했던 겁니다. 이게 참 묘한데 착함과 두려움은 겉으로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예스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착한 마음은 이 사람을 돕고 싶어라며 기쁘게 주지만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안 주면 미움받겠지라며 억지로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화나면 착하게 굴어야 했고, 시집살이 할 때도 착하게 굴어야 했고, 직장 생활할 때도 착하게 굴어야 했죠. 그렇게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착한 척을 하면 진짜 자기 자신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로 살고 계신가요? 진짜 당신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진짜 내 마음은 싫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좋아가 나오고 진짜 나는 화가 나는데 얼굴은 웃고 있으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죠. 깨진 찻잔을 생각해 보세요. 찻잔이 금이 가면 제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물이 새어나가죠. 사람 마음도 똑같아서 진짜 나와 착한 척하는 나 사이에 금이 가고 그 금 사이로 진짜 행복이 새어나갑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당신을 평생 끌고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나는 착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구나라고 인정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착한 척 할 건지 진짜 내가 원해서 도와줄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미워할 사람은 당신이 뭘 해도 미워하고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미워할 사람은 미워합니다. 반대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가끔 거절해도 이해합니다. 진짜 당신을 보는 사람은 착한 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을 원하죠.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용기가 진짜 사랑을 불러옵니다.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착하게 산 분들은 늘 나는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할 뿐이에요. 평생 나는 괜찮아라고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나는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기가 어색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상대방도 망칩니다. 당신이 다 해주면 상대방은 혼자 할 줄 모르고 당신이 다 참아주면 배려할 줄 모르고 당신이 다 감당하면 책임질 줄 모릅니다. 결국 둘 다 병듭니다. 당신은 원망으로 병들고 상대방은 무능으로 병들죠.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대해야 남들도 당신을 소중히 대하고요. 거꾸로는 안 됩니다. 남을 위해 산다고 해서 남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여기죠.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착했고,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조연이 아니고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무대 한가운데 서도 됩니다. 착하게 살지 말고 귀하게 사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착한 것과 귀한 것은 다른데 베풀수록 당연하게 여겨지고 미안하다는 말이 많을수록 작아지고 거절하지 못할수록 가볍게 취급받습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말에 무게가 실리고 먼저 연락하지 않아야 진짜 관계가 보이고 첫 번째 경계가 마지막 경계를 만들죠. 화를 낼 줄 알아야 우습게 보지 않고 두려움이 아닌 진심으로 베풀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착하게만 살다가 억울하게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바꿀 필요 없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괜찮아라는 말 대신 글쎄요라고 말해보세요. 누가 부탁하면 바로 예스라고 하지 말고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3초만 멈추면 되는데 그 3초가 당신을 바꿉니다. 둘째, 한 번쯤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만이라도 당신이 먼저 전화하지 말고 누가 연락 오는지, 누가 당신을 찾는지 확인해 보세요. 외롭고 무섭겠지만 그 일주일이 진짜 관계를 보여줍니다. 셋째, 화날 때 참지 말고 표현해 보세요. 소리 지를 필요도 화를 폭발시킬 필요도 없이 단호하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딱 5글자만 말하면 되는데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으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3가지만 해보시면 당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60년을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아내를 위해 살았으니 충분히 착했고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인데 100세 시대에 남은 시간이 30년일 수도 40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당신의 시간이고 더 이상 남의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드시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받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건데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할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지 말고 귀하게 사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시니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당신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